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또 객관식이죠. 일단 뭐 교재는 이제 올해 2판인데 그 이제 뭐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요. 그래서 이제 뭐 법무사 시험하고 뭐 법원행시 그다음에 일단 뭐 저기 우리 시험은 법원에서 관여하니까 그 법원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예전에 뭐 법원행시 지금 뭐 1차 민법이 없어졌지만 그때도 강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 뭐 저기 승진 시험 뭐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중복되는 거 걸러내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일단 앞부분은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뒷부분에는 뭐 저기 뭐 기출 표시 없는 건 뭐 예상 문제인데 예상 문제도 이제 예전에 뭐 그 이제 사법시험도 12년도 그 이전 건들 제가 2007년도부터 2007년 뭐 2008년 이때 강의 시작했으니까 그때에서 뭐 2000년대 초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 거니까 사실 뭐 이것도 양이 많죠. 그러니까 뭐 더 보실 필요도 없을 거고 뭐 보시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고 나중에 뭐 최근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만 좀 보완을 하시면 뭐 충분하죠. 그러니까 충분한 게 아니라 뭐 이것도 다 보기 힘드니까 그렇게 좀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개정판에서는 일단 그 이제 그 작년 책 나오고 이후에 문제들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 좀 다듬고 뭐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우리는 또 뭐 시험의 특성이 또 이제 그 과목이 많아가지고 뭐 저기 점수도 그렇게 뭐 높진 않지만 그게 또 어차피 뭐 다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이제 1차 민법은 또 2차 가서 뭐 어차피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뭐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이야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서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객관식 때 꼼꼼히 보면 그러니까 2차에서 결국 이제 불이타 소위 말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또뭐 1차 때 이렇게 봤던 판례들이 뭐 기억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지 2차 때 가가지고 뭐 민법을 새로 뭐 이렇게 뭐 많은 걸 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하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형법, 형소법 이런 것들도 뭐 양이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1차 때 뭐 항상 강조하다시피 이제 1차 때 좀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은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지엽적인 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뭐 가끔씩 이제 조문을 묻긴 하죠.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뭐 단순히 뭐 3분의 1이냐 4분의 3이냐 뭐 이런 것까지만 묻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조문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기출됐던 조문들은 뭐 다 실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1차 뭐 요 책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1차 때 공부하시면 그 판례 같은 거 어차피 주관식 시험은 뭐 결론은 뭐 판례 쓰고 답 쓰고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 뭐 말이 주관식이지 그게 뭐 결론을 이제 모르면 틀리고 이제 결론을 알면 맞추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라 이제 이걸 단순히 뭐냐 1차 공부용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판례들은 2차까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건 뭐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 결국 이제 시험은 뭐 저도 시험 여러 번 봤지만 그냥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제 상황에서 아주 뭐 특출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다 비슷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보면 뭐 결국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보느냐 이건 거죠. 그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보실 시간도 안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 요 교재 잡았으니까 요 교재 가지고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는 만큼 계속 반복하면서 자꾸 지워 나가야 돼요. 문제는 객관식은 본 걸 뭐 또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이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안지에 뭘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객관식은 뭐 아무리 많이 나오고 중요해도 내가 잘 아는 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꾸 지워 나가는 거죠. 그 회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민총이 뭐 한 250페이지 되는데 이게 1회독, 2회독, 3회독 갈수록 양이 줄어야지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이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것도 자꾸 지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가끔 보면은 분명히 알았던 건데 실수로 틀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반복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자꾸 반복하시면서 아는 거 지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지워 나가면서 양을 자꾸 줄여야죠. 질적으로 줄여야 되지 뭐 남들이 줄여줘 가지고 막판에 급하니까는 뭐 얇은 것들 사 가지고 다른 모든 시험이 다 그런데
뭐 얇은 것도 사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책만 바꿔가면서 자기가 아는 내용만 확인하고 모르는 건 계속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강의 택하셨고 요 책을 잡으셨으니까 그 내용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뭐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모르는 거는 이제 체크하고 아는 건 자꾸 지워 나가서 이제 질적 양적으로 그 양을 이 책을 스스로 줄이셔야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이 줄여주는 뭐 얇은 책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본인들이 스스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설명 안 드린 거는 안중에서 설명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혹시 저기 그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는 거는 부분은 뭐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별도로 질문하시고 저 사람이 강의 안 했으니까 쉬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시간상 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 위주로 설명드린 거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이제 별도로 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남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나는 안 되고 그다음 또 남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 차니까 그런 뭐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뭐 이해 안 되는 질문들 그런 별도로 질문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2페이지 보세요. 자, 민법의 법원에서 이게 이제 거의 안 나오다가 이제 1번 문제 그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 거듭된 관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규범. 그래서 사회생활 규범이 있는데 이 사회생활 규범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요. 그러니까 법적 확신을 얻었다는 건 이제 대법원이 이게 관습법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법적 확신이라는 게 뭐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거니까 법적 확신을 얻으면 뭐가 돼요? 관습법이 되죠. 관습법. 그래서 관습법은 이제 민법 1조에 있잖아요. 그래서 1조에 있어가지고 이 법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원이 되죠. 그러니까 법원이 되니까 재판의 근거가 되고 법은 뭐예요? 법관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판사님 이거 관습법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거죠. 직권조사. 그래서 나중에 민소법 가면 뭐 직권조사상 이런 나와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근거법은 이제 판사가 알아서 적용하니까 직권조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뭐예요?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법관이 잘 아니까 주장 입증의 필요가 없다. 근데 아직까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했어요. 그 특수한 그 지역에서만 법처럼 할 뿐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단순한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고 그럴 때는 뭐요? 다른 이제 외부에서 온 판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기 때문에 이건 106조에 따라서 뭐가 돼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 주로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관이 모르니까 뭐예요? 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을의 특수한 관행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원칙인 거예요. 근데 각각의 이제 예외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예외 중에 사실인 관습에서요. 사실인 관습에서 키워드가 경험칙이에요. 이제 객관식 지문으로는 경험칙이란 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경험칙에 해당되는 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따라서 이건 법칙, 이제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당사자들이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법칙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민소법 배우시면 경험칙은 불요증 사실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불요증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법칙이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인 관습 중에서 경험칙에 해당되는 건 법칙이니까 예외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예외가 되고 그다음에 관습법도 지금까지 대법원이 관습법이다라고 이미 밝혀준 거 대표적으로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뭐 분묘계지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 관습법인데요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췄다. 이거만 주장 증명하면 되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이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대법원이 관습법이다라고 밝혀주지 않을 때는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법원이 이제 판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습법이다라고 판시한 적이 없는 거는 당사자들이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한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관습법상에 이제 사도통행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통행권, 그러니까 개인 땅인 거죠. 개인 땅을 통행해 달라. 사도통행권. 판례가 이거 뭐예요? 이제 관습법 아니다라고 배척했잖아요. 그 다음에 온천권 이런 거. 당사자들이 이런 거 관습법이니까 좀 조사해 보세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법적 확신을 얻지 못했다. 사도통행권 안 되고 온천권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거 당사자들이 이거 관습법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아니라고 본 거죠. 이런 건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뭐 거의 시험에 객관식에도 안 나왔는데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의 그 1번 해설을 보세요. 관습법이란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자, 사회생활 규범이라는 측면에서는 관습법이든 사실인 관습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생활 규범 중에서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서 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개념이죠. 그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관행으로 발생된 규범인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 규범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규범인 점에서는 똑같은데 아직까지 법적 확신 등에 따라서 승인된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과는 뭐냐?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받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충적 효력서로 말하죠.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보충, 그게 이제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판결지 2번에 법령과 같은 효력하는 관습법은 주장 입증 기다릴 필요 없이, 이게 원칙이죠. 법원이 직권 확정해야 되고 사실인 관습은 주장 입증해야 되지만 관습은, 여기서 말하는 관습이 사실인 관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보자태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확신까지 승인되는지를 가리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아직까지 대법원이 이거 관습법이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을 때는요.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아직까지 대법원이 관습법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는 이거 관습법인데요 라고 주장 입증해서 이제 실패한 게 사도통행권, 온천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3번에 사실인 관습은 뭐냐? 사적 차치가 인정되는 분야 임의 규정일 때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라고 그랬죠. 또는 의사보충 기능, 그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외의 분야, 즉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일 때는 이제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강행 규정이 스스로 이럴 때는 관습에 하겠다라고 이제 위임한 경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뭐 4번은 가정의례 준칙,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정의례 준칙 대통령령이었어요. 규정과 배치되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대통령령도 성문 법규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보충적 성격에 비춰가지고 1조 취지 위반된다. 그러니까 근거가 이제 민법 1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가정의례 준칙과 지금은 이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배치되는 사실행 관습 효력을 인정하려면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임의 규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시 심리해 봐라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 판례가 뭐 리딩 판례인데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다가 이제 뭐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을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4페이지요. 4페이지 맨 밑에 6번 볼까요? 그럼 이제 지금 다 보신 대로 관습법, 사실인 관습 이제 요 부분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분 정리가 됐죠. 그럼 이제 경험칙이 그 6번 문제예요. 4페이지. 6번의 해설을 보시면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서의 일종의 경험칙. 자, 경험칙 동갑 쳐두시고 사실인 관습이 경험칙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노란색 부분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유무를 판단할 때는 주장 입증에 구애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요. 그러니까 경험칙하고 직권을 동그라미 연결해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경험칙이 나오면 법칙이니까 직권이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안 해놓으면 여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뭐 주장 입증 필요 없다. 직권으로 한다. 이게 충돌되는 얘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직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반 논리죠.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 공사, 뭐 담배 인상 공사할 때 그 공사예요. 공사가 애당초 평균 임금 개념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제정하고 이제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피고 공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했다가 퇴직한 분이 이제 퇴직금을 청구를 했겠죠. 그럼 퇴직금은 이제 원래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그 퇴직한 이제 그분 퇴직한 이제 그 근로자는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공사가 아니다. 이제 이게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했더니 대법원이 그 사실인 관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공사에서 아니 당사자가 주장도 안 했는데 그걸 판단해 주면 어떡하느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이 이건 경험칙 법칙이기 때문에 주장 안 해도 우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건 뭐 사실관계니까 일반론으로 앞에 부분에 이제 직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관습 중에 경험칙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출제된 지문 볼까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칙에 속하는 사실인 관습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법관 스스로 직권 판단할 수 없고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경험칙은 직권 판단할 수 있다. 뭐 그거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뭐 전부 다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2절에 7번에 가서 보시면 이것도 뭐 전형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선행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일 때 뭐 모순행위의 뭐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행위가 뭐예요? 이제 강행규정 위반했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이제 위반했고, 그럼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 그런데 그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모순되는 이제 후행행위. 그래서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와 모순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행위가 되겠죠. 적법 유효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후행 행위를 이제 금반원 위반이다. 그래서 선행위와 모순된다. 그래서 금반원 이제 원칙에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제 배척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척하면 무효인 강행복귀 위반의 무효행위가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반원 위반으로 배척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금반원 위반으로 배척해버리면 강행규정 이렇게 다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효라고 이제 효력을 인정 안 해주는데 그와 모순되는 적법한 주장하면 이거 배척을 시켜버리면 강행규정 위반 행위가 그대로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법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럼 뭐가 강행 규정인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제? 그래서 7번이 뭐 일반론이죠. 그 7번 해설을 보면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수익보장약정.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증권거래법상 이 투자 수익보장약정 이거 무효잖아요. 그 뒷부분에 일부 무효할 때도 나오죠. 그래서 수익 보장해주면 안 되잖아요. 설사 신탁회사가 고객에 제의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도 강행법규 위반한 신탁회사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금반원 위반, 즉 신의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해버리면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가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배제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서 입법 취지가 몰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치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신의치 위반으로 배척시켜버리면 강행법규를 이런 방식으로 위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가 강행법규인지만 보면 되죠. 그래서 7번에 나온 건 이제 투자수익보장약정 위반 무효. 그다음 9번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9번 해설을 보시면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이런 거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도, 담보 등등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취지상 뭐예요?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전 발달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행 법규. 그럼 강행 법규니까 이제 사립학교가 팔아놓고 무효니까 돌려주세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줄친 부분에 위반한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치 위반의 이유로 배척되면은 몰각시킨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례로 나오면 뭐 사례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나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란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신의치 위반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립학교법이 강행 규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6페이지로 가셔서 자 10번은 이제 두 판례를 비교해서 이건 뭐 집행법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판례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그 10번의 해설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에 그럼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전에 알아보잖아요. 그 임차인이 있는지 뭐 이렇게. 근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이제 실제로는 대항력이 있었는데 임대차 사실을 부인한 거죠. 그냥 나는 그냥 무상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무상 거주 확인서 써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죠. 은행에. 그럼 이제 은행은 대출을 이제 임차인이 없다고 전제하고 대출을 많이 해줬을 텐데 경매가 되니까 뭐예요? 번복해가지고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럼 이제 순서가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가 돼버리죠.
그래서 확정 일자부 임차인을 주장해서 이제 배당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배당을 받으면 근저당권자가 받을 액수가 줄어드니까 선행행위와 모순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원칙적인 판례고. 그래서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줘놓고 경매가 되니까 배당 요구하면 그 선행위와 모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 판례를 보시면 이때는 은행이 안 거죠. 은행 직원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 절차와 관련 없이 행한 담보물권, 그러니까 미리 가봤을 거 아니에요. 대출해 주기 전에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숨겼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매 절차에서 분명하게 됐기 때문에 은행은 경매 가격을 결정할 때 이제 신뢰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분명히 됐기 때문에 따라서 임대차 관계를 숨긴 사실만 가지고 은행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다음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라는 동의안 항변이 신의치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두 판례를 비교하셔서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관계가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 문장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런 것도 뭐 판례 문장을 바꿔서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교 판례 사실관계가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그 경매 절차와 아무런 관련 없이 행한 담보권에 대한 조사에서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를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10번은 이제 두 판례를 좀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 7페이지 가서 12번 뭐 이렇게 한 간략한 사례들은 뭐 주관식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한전이 이제 무단으로 이제 송전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12번의 문제를 보면 A 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을의 동의 없이 상공의 고압 송전선이 통과되도록 시설을 설치, 뭐 한전이겠죠. 갑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무단으로 송전선 설치하고 갑이 이제 알면서 취득을 했다 이거죠, 소유자로서. 그래서 이제 알면서 매수해가지고 이제 등기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근데 갑이 토지 취득한 때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러니까 뭐 10년이 지났으니까 소멸시효 문제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쟁점이죠. A 회사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갑이 A 회사를 상대로 철거 청구. 뭐 대표적인 214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례 기본 쟁점 중에 하나죠. 뭐 지상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그래서 그 뭐 제가 머릿말에 써놨는데 그 뭐 물음이 뭐 옳은 거냐 틀린 거나 상관없이 지문 자체가 맞으면 O 표시를 해놨고요. 지문 자체가 틀리면 X 표해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맞춰가지고 정답을 표시해 놓으면 헷갈리시니까 그 뭐 문제에서 뭐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뭐 1번 지문 자체는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거면 동그라미, 틀린 거면 X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음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맞는 지문이면 동그라미 해놓은 거니까 그 머릿말에 써놓은 대로요. 그래서 1번에 갑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갑은 소유자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안 걸리죠.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갑이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은 알면서 취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알았다고 해가지고 뭐 반대 사실 인정하고 이러면 안 되죠.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취득했더라도 따라서 그 용인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악의만 가지고는 너 반대 사실 인정한 거지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갑이 송전선 철거 구하는 것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 3번에 갑의 권리 행사에 실효, 갑은 소유권자죠. 실효 법리를 적용시키려면 뭐 실효 법리도 될 수 있죠. 잘 인정은 안 되지만 실효되는 권리의 소유권도 있을 수 있죠. 법적으로는. 근데 뭐 판례가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뿐인 거고.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안 되죠. 그건 을의 사정이니까. 그래서 을로부터 갑이 매수했다고 해서 을의 사정까지 고려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권리남용은 이제 판례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 요건인데 원칙은 뭐예요? 둘 다 있어야죠. 그 4번에 갑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오로지 고통을 주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 위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고. 따라서 8페이지. 그게 이제 원칙적인 이제 이 모습이죠. 주관적으로는 이렇고 객관적으로는 이렇고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주는 게 원칙이다. 추정되지 않는다. 근데 또 추정을 인정한 판례도 있잖아요. 그거 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갑의 A에 대한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그래서 권리남용인지는 원칙은 뭐예요? 이제 뭐 3단계는 나눠서 봐야죠. 자, 원칙은 이제 이러한 주관적 요건하고 이제 객관적 요건이 다 구비가 돼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판례가 뭐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내심의 의사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 사정으로 주관적 요건을 추정한다. 이런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외 세 번째 뭐요, 상계권하고 상표권. 그래서 상계권 남용, 그 다음에 상표권 남용은 아예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면 되죠.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주관적 요건도 구비해야 되고 객관적 요건도 구비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다음에 5번은 이제 이런 뭐 신의칙, 권리남용,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A 회사 주장이 없더라도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인지를 직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강행 규정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죠.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13번하고 오른쪽 15번 같은 취지의 판례죠. 이건 뭐 집행법에서도 정리하는 청구의 소송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이 권리 남용이면 청구의 소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민소법 사례, 나중에 민소법 보실 때 뭐 기판력의 시적 범위 관련해서 뭐 사례로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갑이 을하고 병한테 이제 을과 병이 이제 연대 채무란 말이죠. 연대 채무 또는 뭐 주채무자 보증이 뭐 법리는 똑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대 채무자들이에요. 근데 을이 이미 변제를 했단 말이죠. 변제. 그래서 변제를 했으면 이제 법률 관계 끝나는데 갑이 보니까 이제 을하고 병이 잘 연락을 안 하더라.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이제 이행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행 소송. 근데 이제 병이 을이 변제한 걸 모르고 있으니까는 뭐 항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행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승소 확정. 이미 다 받아놓고 이제 갑은 을한테 돈을 다 받았음에도 병한테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병의 책임 재산에 경매를 하겠죠. 3번. 그래서 이제 승소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강제 경매 등 하겠죠. 그래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병이 을한테 연락을 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내가 갑한테 패소해가지고 우리 집 지금 경매되고 있다. 같이 갚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을이 뭐예요? 이미 내가 뭐 변제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병의 구제 방법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민소 사례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기판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을이 변제한 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미 변제한 건 여기죠. 근데 이제 갑이 여기서 병을 상대로 소제기를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돼서 여기가 이제 사실심 변종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그래서 변론 종결시. 그래서 집행법에서 이제 청구이의 소송 배우셨다시피 청구이의는 집행력을 깨는 거잖아요. 기판력을 못 건드리죠. 그럼 기판력의 표준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여기서 뭐 갑의 승소가 확정이 됐겠죠. 변종 이후에 확정이 될 테니까. 그래서 확정이 되고 그다음 뭐예요? 여기서 이제 갑이 요걸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죠. 강제 경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이 안 거잖아요. 을이 이미 여기서 변제했구나. 그랬을 때 병이 청구이의 소송으로,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 소장 써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구이의 소송 쓸 때 청구이의 소송의 청구 원인으로 을이 변제했다. 이거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변제는 사실심 변종 이전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실권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시적 범위에서 배우실 텐데 미수에서. 그러니까 변종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실권돼요. 알았든 몰랐든 실권돼요. 그래서 을이 변제했습니다. 이렇게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을이 변제를 했는데 그걸 모르는 나를 이용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놓고 강제 집행까지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다. 이걸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이의 소송에 소장을 쓰실 때 권리남용입니다. 이걸 써야지 을이 변제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변제는 변종 전사이기 때문에 실권돼서 이거 가지고 청구이의 소송 사유로 삼을 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남용이다. 그래서 이제 청구이의 소송 집행법 배우실 때 청구이의 소송 사유 중에 권리남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청구이의로 가서 이거는 이제 주관식에 나중에 민소법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나오기 때문에 청구이가요. 이제 그 민소법 사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차 가서 잘 안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1차 실력으로 가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남용이 청구이의 소송 사유가 된다. 이거는 변종 후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구이의 소송은 집행에서 보신 대로 기판력을 깰 수는 없죠. 집행력만 깨는 거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범위의 문제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3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번에 보면 해설 볼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청구권 존재가 확정이 되고 집행력이 발생하죠. 기판력 범위 안에서 집행력 발생하니까. 다만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 측에 쫓아서 성실히 행사해야 되고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 남용일 때는 허용되지 아니하니까 집행자무자는 여기죠. 청구의 소송으로서 배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의 소송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그럼 청구의 소송인데 이건 뭐 민사 소송이니까 입증 못하면 질 수도 있잖아요. 질 수도 있으니까 병이 뭐예요? 갑이 근데 나중에 병이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요 사안에서는 아직 갑이 경매하기 전에 병이 뭐예요? 폐소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소 확정이 되니까 을한테 연락을 했죠. 을한테 연락해서 야, 같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을이 나는 이미 돈 변제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그 병이 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이 을한테 돈을 받아놓고 나한테 소송하면은 이거 집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소 확정되고 을이 갚았다는 거 안 다음에 이제 일단 재산을 빼돌려 놓은 거죠. 그래서 소위 등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민사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산을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갑이 이걸 알고 뭐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 거죠. 그래서 채무 면탈 목적 아니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했는데 판례가 뭐예요? 이때 피보전 채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확정 판결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배치되어서 권리 남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뭐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내려가서 확정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돼서 청구의로 배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권리, 즉 판결금을 피보전 채권으로 채취권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이 불안하잖아요.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재산을 빼돌려 놓으니까 갑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 뭐 판결지 2번은 이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뭐 아니다라고 본 거니까 뭐 참고상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15번도 뭐 같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15번의 해설 보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때문에 대상이 된 청구권 존재가 확정이 되고 집행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집행이 강제 집행이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 소송은 형식적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사 소송에서는 뭐 아무리 뭐요 자기가 변제했더라도 증거 없으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채권자를 상대로 즉 원고를 상대로 무조건 불법 손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집행이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서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기망하는 등으로 실체 권리 관계와 다른 내용의 판결 취득 집행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강제 집행이 불법 행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사정 없이 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돼서 부당하고 그러니까 형식적 진실이니까 증거 없으면 뭐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증거를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불법 행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실체관계에 배치되어서 부당하고 알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불법 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기판력 취지, 판결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재심,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으로만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언제냐? 그 밑줄 친 부분이죠.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절차적 기본권, 이게 키워드예요.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 선고되거나 재심 사유 존재 등으로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의 반함이 명백해서 묵과할 수 없는 정도. 이럴 때 불법 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판결이 이번에 이제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면은 청구 이의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남용이 되면 청구 이의 소송 가는데 그럼 권리 남용이 뭐냐? 그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이죠. 판결에 의한 집행이 부당하고 수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명백할 때 권리 남용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청구 이의로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알아두시고 그 13번, 15번 같은 맥락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10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10페이지에 그 16번 볼까요? 그래서 16번의 해설을 보세요. 단체 협약 등의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기법, 근로기준법은 뭐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에서 뭐요? 일단 근기법은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이다라고 알아두시고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그럼 아까 보셨던 근반호 그 얘기잖아요. 신의 측에 유예되는 권리 행사한 이유로 만약에 배척해 버리면 강행 규정을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죠.
따라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거기까지 끊으시고 그게 이제 원칙인 거죠. 선행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그와 모순되는 후행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사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다고 해서 그 무조건 무효라고 해버리면 뭐 합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 예외 없이 무조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 요건뿐만 아니라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선행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에 대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양자의 충돌. 그러니까 민사법이라는 게 결국 이익 형량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행 규정. 그래서 강행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거하고 신의칙 문제, 그럼 결국 양자를 비교하는 거죠. 양자를.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강행 규정이 이제 신의칙보다 우선해서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모순되는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은 강행 규정이 지켜져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요? 신의칙을 우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나부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알아두시고, 그러나 앞에까지는 원칙 지금까지 계속 봤던 거고, 근데 근기법상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부터를 이제 출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시킬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세 줄에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신의칙 위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의칙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맨 밑에 21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위기초론의 문제죠. 그러니까 행위기초론은 이제 주관식에서도 중요한 건데, 자, 뭐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다.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이 매수인이겠죠. 그럼 이제 뭐 이제 법률행위 당시, 즉 뭐 대부분 계약일 테니까 계약의 성립 당시, 이제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됐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정이 뭐예요? 사후적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변경. 그러면 이제 변경이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불이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둘 다 손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뭐 한 사람이 손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 이 계약을 소멸시키고 싶단 말이죠. 소멸.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제 이게 불리해진 거죠. 그래서 계약이. 그래서 어떤 사정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이제 사정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사정이. 그럼 사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 불리해졌다. 그럼 이제 사정이 변경돼서 불리해진 사람은 소멸시키고 싶을 텐데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무효 취소 해제란 말이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주관식의 민법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법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주관식 문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충돌 문제잖아요. 둘이 의사가 합치가 있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소송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들을 보면 한 사람은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고 한 사람은 계약의 소멸을 주장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은 유지를 주장하고 을은 소멸을 주장하고, 그럼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립된 계약은 무효 취소 해제,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주장해서 뭐 무효 취소 해제 주장하면서 돌려달라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이 기초가 됐던 사정이 변경됐을 때 이 사정 변경과 관련해서 객관적 사정 변경일 수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 사정 변경. 그래서 이걸 이제 행위 기초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행위 기초론. 그래서 행위의 기초가 변경이 됐다는 거죠. 행위 기초론. 그래서 이제 여기 생략된 말이 법률 행위 기초겠죠.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 바뀌었는데 그럼 그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소멸시키고 싶은 사람은 객관적 사정 변경이면 뭐예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 이게 적용되죠. 그래서 이제 뭐 객사 이렇게 하면 되죠. 객관적
사정 변경은 사정 변경 원칙,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 그다음 주관적 사정 변경은 뭐가 돼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착오죠. 그래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착오.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사례 문제 지금 안 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쌍방 공통착오. 그럼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은 효과가 뭐예요? 이제 해제 해지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 그다음 계속적 계약 관계면 해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을은 사정 변경 원칙을 주장하면서 해제권, 해지권 행사하고, 그다음 쌍방 공동착오는 뭐 아시다시피 백구조 착오 취소권이잖아요. 그래서 중요 부분 중과실 검토해서 취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이제 이게 객관적 사정 변경이면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 해지권, 주관적 사정 변경이면 이제 백구조 착오 취소권. 그래서 백구조 가면 또 이제 중요 부분 중과실 검토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총에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정 변경 원칙,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즉 개별적인 규정은 있잖아요. 개별적인 사정 변경 원칙의 규정은 있는데 일반 규정은 없죠. 그래서 이제 21번이 그 얘기예요. 자, 21번 해설을 보시면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됐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예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게 개념이면서 요건인 거죠. 계약 준수 원칙에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사정이란 성립에 기초가 됐던 사정을 말하죠. 기초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 사정이 변경됐더라도 기초가 되지 않았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초로 삼지 않는 사정이라든가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지요. 그래서 계약의 기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해제권, 해지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셔서, 자 12페이지 가셔서 그 메뉴에 22번 볼까요? 결론을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22번 해설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 수행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민소법 1조에도 신의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법률적 평가는 법관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소법에 아까도 잠깐 해설이 나왔는데 민소법의 근본 이념 중에 변론주의라는 게 있단 말이죠. 변론주의.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서 당사자들이 주장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주의 첫 번째 원칙이 사실의 주장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의 주장 책임. 그래서 이제 주요 사실은 당사자들이 주장, 물론 주장하면 일반적으로 입증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는 법관이 판단할 문제예요. 법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그럼 법관이 판단할 문제니까 우리는 이제 그 소장이나 준비 서면 등에다 쓸 때 해제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해제 요건 사실을 써야 돼요. 여기서 말한 사실이 이제 주요 사실 또는 뭐 같은 말로 요건 사실인데, 그래서 내가 뭐 을한테 언제까지 돈을 물건을 줬는데 얘가 대금을 안 준다. 그래서 내가 뭐 최고하고 상당 기간 지나가지고 또 안 주기 때문에 내가 해제 뭐 내용 증명 보냈다. 그럼 그걸 보고 해제가 됐는지는 법관이 판단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법률적 평가, 이건 법관이 판단할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만 주장하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건 법관이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당사자는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선행해야 모순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금반원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심에서는 1차 이사회 소집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주장했다가 항소심, 그러니까 원심이라는 건 대법원 원심 2심 말하죠. 2심에서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금반원 원칙 위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소집 절차가 적법한지 안 한지는 그건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뭐 상법상의 이사회 소집 절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거쳤는지 여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소집권한자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법관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판사님 이 사람 소집권자 아닌데요, 그렇다고 법관이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거는 그 법관이 판단할 문제니까 법률적 평가를 달리 주장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금반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법에서도 이게 횡령인지 배임인지가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차 공부하실 때 나중에 뭐 횡령인지 배임인지 많이 보실 텐데 처음에는 횡령이라고 주장했다가 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거. 그 상법에서 뭐 대표 소송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저 이사가 횡령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배임이다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 횡령인지 배임인지 이런 거 다 법률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법관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맨 밑에 13페이지 27번이 아까 보셨던 청구이의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시험에 그 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출 표시 없는 것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출제됐었던 다른 시험들의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27번이 아까 보셨던 청구이죠. 그래서 해설을 보면 채권자가 연대 보증인 중 일에 대한 소송에서 변론 종결일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등등의 경매로,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소송하기 전에 이미 을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보증 채무 일부가 변제됐는데 전보 지급 구하는 청구를 유지해서 실제 권리 관계와 달리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변제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한테 확정 판결을 받아뒀다는 걸 기화로 강제 경매를 했다. 그럼 권리 남용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보증 채무 소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니까 취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아파트 등의 목적물의 강제 집행 신청. 그럼 이거 뭐 권리 남용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기화로 해가지고 모두 소멸됐는데 이중 변제받을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강제 집행이 권리 남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신의 측에 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에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구제 방법은 뭐라고요? 청구의 소송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차 때도 많이 집행법에서 보시는 이제 권리 남용 사유 중에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주관식 민소법 사례 나올 수 있고, 그다음 28번도 뭐 유명한 판례인데 그 맨 밑에 제가 화살표 뒤에 써놨잖아요. 204조 2항이 이게 중요도가 뭐 주관식으로는 조금 떨어지긴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요. 그 204조 2항 조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뭐 주관식이 잘 안 내는데 이제 이건 나올 수 있어요. 그 204조가 점유권에 대한 물청이죠. 1항부터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는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침탈일 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강도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있는 의사라도 자기 의사에 의해서 넘겨주면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되죠, 그때는. 그래서 침탈일 때 이걸 꼭 놓치면 안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주관식 시험 보실 때 그냥 속아가지고 이제 넘겨줬는데 막 그 쟁점을 점유물 반환 청구로 쓴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침탈 당했을 때만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그다음 2항이죠.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행사 못하는데 승계인이 악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 못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선의 취득으로 가기 전에 이거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동산일 때로겠죠. 그래서 갑이 X 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X 동산의 예를 들어서 소유자다. 근데 이거를 을이 침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침탈, 절도, 강도 이런 거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갑이 X 동산을 갖고 있는데 을이 이것을 뭐 절취를 했다. 그래서 절도, 강도는 강제로 침탈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병한테 야, 내 거다라고 하면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병이 이걸 침탈했다는 걸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는 선의 취득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선의 취득의 요건보다도 좀 더 간단하잖아요. 그냥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잖아요. 매매니까. 그럼 병은 그냥 204조 2항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물론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선의 취득도 할 수 있죠. 근데 선의 취득의 요건을 못 갖추더라도 그냥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면 그냥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요? 갑이 이제 병한테 청구를 못 하잖아요. 청구를. 그럼 이제 반사적으로 갑은 소유권 상실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때는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죠. 불법 손배. 병한테 청구를 못 한단 말이죠. 병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2차 시험 가면은 이제 서류 작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갑이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이 목적물, 예를 들어서 뭐 갑이 1,000만 원짜리 시계인데 을이 이걸 절취해가지고 병한테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이 시계 찾아올 수 있으면 시계 찾아와주고, 안 되면은 저거 1,000만 원짜리니까 돈이라도 받게 해달라. 그럼 이제 병한테 시계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을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죠. 그런 형태예요. 뭐 민사 기록도, 서류 작성도. 그래서 204조가 동산이 나오면 선의 취득으로 갈 필요 없는 그런 뭐 좀 유리한 조문이 되죠. 병한테는. 그래서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데 승계인이 악의일 때, 그래서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 못한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한 판례예요. 그래서 14페이지에 28번 해설을 보시면, 공매 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있다는 걸 알았죠. 점유를 침탈해서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가 존속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유치권자의 점유 회복조차 곤란하게 했다. 그게 이제 204조 2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놓고 유치권자가 회복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서 유치권자를 상대로 부존재 확인 청구하는 것은 자기가 유치권 소멸시켜놓고 부존재 소송이잖아요. 따라서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 이익으로 원형하면서 뭐 등등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줄 권리남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204조 2항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시켜 놓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부동산일 때야 뭐 선의취득이 문제 안 되니까 동산일 때는 선의취득 요건을 안 갖춰도 되고, 부동산일 때도 204조 2항에 따라 병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면 병이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해서 갑은 이제 반사적으로 권리를 상실하고 이렇게 된다 정도. 그다음 이제 자연인으로 가서 태아에서는 이제 2번 가서 볼까요? 뭐 2번, 4번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은 태아인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출생하거나 이미 뭐 유산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견해 대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이론 구성만 달리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태아에 대해서 판례가 없는 게 뭐 판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옛날 70몇 년도 판례. 그러니까 태아가 뭐 10달밖에 안 되니까 뭐 10달 안에 다 뭐 결론이 나잖아요. 뭐 출생하든가 뭐 유산이 되든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되는 법률행위 당시에 이제 태아인 상태였죠. 태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사망할 당시에 뭐 엄마가 임신 중이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생이 되거나 또는 뭐 사산이 되거나 유산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론 구성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객관식에서도 이론 구성 물어볼 수 있고, 주관식에서도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2차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1차 때 해결을 해놓고 가셔야지 2차 가가지고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설하고 해제 조건설, 그러니까 뭐가 판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학설에 따를 때 검토를 해봐야죠. 자, 그래서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요. 그래서 정지 조건설에서 두 가지로 이제 출생이 됐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이 됐을 때. 그래서 정지 조건설은 일단 뭐예요? 이제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보다가 출생을 하면 소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격 소급설이라고 하죠.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사사는요. 처음에 권리 능력이 없다가 이제 유산됐으니까 그냥 계속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가죠. 그다음 반대로 이제 해제 조건설은요. 그래서 해제 조건설은 이제 반대죠. 그래서 출생이 됐을 때는 일단 문제된 시기부터 권리 능력이 있다고 하다가 출생됐으니까 뭐 그냥 계속 있는 것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산이 됐을 때, 유산이 됐을 때는 이제 처음에는 권리 능력이 있는 거로 취급하다가 이제 사산이 됐죠. 그러면 소급해가지고 권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거죠.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도 어렵게 내면 언제 소급표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출생 시 소급표가 있는 거고,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사산 시 소급표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이미 출생이 됐다. 그러면 이미 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출생이 됐으면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권리 능력자죠. 그다음에 이제 해제 조건설은 원래 뭐 처음부터 권리 능력자고. 그러니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이론 구성만 달리하죠. 그다음에 사산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산이 되면 정지 조건설도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해제 조건설도 소급해서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출생이 되든 사산이 되든 결론이 나면 이론 구성만 달리할 뿐. 그러니까 언제 소급표가 있느냐 그것만 달라질 뿐, 처음부터 권리 능력자, 처음부터 권리 능력 없는 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태아인 동안에 아직 출생이나 사산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요때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만 여기는 정지 조건설은 권리 능력이 없는 거고, 저 해제 조건설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에서만 이제 그 학설 대립의 실익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도 나올 때 딱 한 번 물었는데, 그러니까 태아인 동안의 법적지를 써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태아인 동안에 그래야지만 정지 해제를 쓰는 거고, 이미 출생 사산이 되면 이론 구성만 달리하죠.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 언제 소급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지는 출생시 소급표, 해제는 사산시 소급표, 이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좀 어렵게 나오면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2번 지문을 보면 불법행위에 의해서 엄마와 함께 사망한 태아에게도 손배 청구권이 인정되고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빠에게 상속되느냐, 태아는 일단 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학설을 취하든 태아는 뭐예요? 권리 능력을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배청권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 4번도요. 민법상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 권리 능력 인정되는데 그래서 불상 요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따라서 태아의 할아버지가 태아에게 유증한 것은 유효하지만 만약 태아가 사산이 됐다. 그러면 유증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학설은 일치하죠. 사산됐을 때 이론 구성만 달리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태아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의사문역 제한 능력 가서 17페이지요. 그래서 17페이지 9번을 보면 두 가지 조문을 비교하셔서 뭐 객관식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권 대리하고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제 제한 능력자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을이 상대방이다. 그럼 이제 상대방도 보호를 해줘야죠. 그럼 제한 능력일 때는 뭐예요? 이게 취소 사유잖아요.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유동적 유효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 그래서 지금은 유효지만 취소하면은 소급 무효가 될 수 있는 유동적 유효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뭐 A가 있다. 그래서 A가 이제 다른 거 써볼까요? A가 무권 대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이제 무권 대리. 그래서 이제 무권 대리니까 갑을 이제 본인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쓰죠. 그냥 갑은 본인. 그래서 이제 A가 을과 거래했잖아요. 그 무권 대리는 뭐예요? 이제 무효 사유죠. 무효. 근데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그래서 지금은 무효지만 추인하면은 유효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지만 취소하면은 소금 무효가 되고 여기는 지금 무효지만 추인하면 소금 유효가 되고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 보호와 관련해서 자 9번에 보시면 해설 볼까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1개월 이상이잖아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확답을 촉구해야 되니까 능력자가 돼야 되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죠. 행위를 뭐예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왜요? 지금 유효잖아요. 유효. 그럼 지금 현재 상태가 뭐예요? 유효잖아요. 유효. 근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건 현재 상태에 불만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자들이 정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효니까는 확정적 유효. 그래서 뭐예요? 추인 간주죠. 추인 간주. 그리고 발송은 이제 갑한테 최대한 시간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신이니까 만약에 1개월을 정했는데 그 도달로 가면은 며칠 전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하면 막 일주일 전에도 보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신이니까 마지막 날에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 측에서 이제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발신주의를 취한 거예요. 도달주의를 취하면은 갑이 불안하면 뭐 미리 보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발신주의를 취했고 그 다음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건 현재 상태 인정하겠다. 지금은 유효잖아요. 유효. 그래서 추인 간주예요. 그러나 비교 조문에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 체결했을 때 무권 대리죠. 상대방은 여기는 상당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객관식 요즘은 잘 안 묻지만 그것도 이제 뭐 1개월 이상 상당 기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최소한 1개월을 보장해주고 무권 대리의 상당 기간은 뭐 상당 기간이 뭐 1개월씩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는 보호 측면에서 1개월 이상 최소한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상당 기간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하지 발신주의인데요. 그때는 뭐예요? 지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를 고정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무효잖아요, 무효. 그래서 이때는 거절 간주죠. 그런 것도 뭐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조문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뭐 무작정 외우실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면 뭐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둘 다 갑측에서 고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도록 발신주의를 취했다. 그러니까 도달주의 취하면 미리 보내야 되니까 발신주의를 취했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1개월 이상이고 무권 대리는 상당 기간이고 그 다음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지금은 유효니까 추인 간주 여기는 지금은 무효니까 거절 간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 미성년자 보셔야 되는데 자 1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죠.